27살 먹은 대한민국의 미성숙한 청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누구 얘기죠? 남경필 지사 아들이 네. 예전에 성범죄 전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대에 있을 때 네, 이번에는 마약 혐의로 네. 기소가 됐다가 이번에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었죠. 예, 지금 관련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계시죠? 이 사람이 필로폰을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이거를 밀수해서 제3자에게 팔려는 정황까지 보였는데도 네. 재판부에서는 필로폰을 우리가 알지 못한 필로폰까지 스스로 제출했으며 뭐 반성을 하고 있으며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집행유예를 때린 거예요. 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27인데 네. 미성숙하다 뭐 이런 얘기가 통할 나이 같지는 않고요. 네. 뭔가 저는 이런 그 법조계의 봐주기 수사, 눈치 보기 이런 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오늘 가져와 봤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은 미성숙한 청년 그리고 반성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봐도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이 사람이 집행유예가 된 거잖아요. 이런 잣대가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가 참 궁금해요. 아니 근데 솔직히 일반인이었으면 이거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게 필로폰이 10g이면 거의 200명이 중독될 수준이래요. 이게 마약은 정말 조그만 양의 엄청난 값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면은 사실 청소년들이나 정말로 미성숙할 수도 있는 그런 어린 친구들이 쉽게 시도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외국에 나갔을 때는 접근성이 훨씬 쉽잖아요. 한국에서보다. 네. 이 사람도 외국에서 이제 하다가 가지고 들어온 경우인데 그냥 집행유예 되네? 걸려도 약간 그 정도밖에 안 되네? 라는 생각으로 쉽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성숙한 27살 청년이 필로폰을 10g 살 돈은 대체 어디서 났을지 참 궁금해져요. 어마무시하죠. 그렇죠. 네.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판결이죠. 그리고 이 마약 유통을 하는 게 더 중재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요. 예, 왜냐면은 이제 자기 혼자 뽕에 취하는 거야. 그 사람 개인적인 문제로 끝날 수도 있지만 마약을 유통시킨다는 거는 수많은 범죄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한 짓을 한 건데 이건 국가적으로 위험한 짓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속옷에 숨겨서 왔다는데 주도면밀해. 이거를 가지고 근데 너무 네. 너무 그렇게까지 해서 가져오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근데 사실 그게 또 돈도 되고 약을 하는 사람들은 끊을 수가 없으니까 네. 뭐 똥구멍에 쑤셔 박아서라도 숨겨오려면 숨겨올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삼켜서도 오고 막 그런 네. 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쉽게 할 거면 그냥 합법화 시키지. 이런 사람들만 봐주고 이게 죄송해요. 근데 양세병님처럼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강하게 처벌받고 한다면 이거 법 자체의 형평성 자체가 진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데 최근에도 그 이재용 집행유예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전 국민적으로 지금 분노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트위터상에 이런 얘기도 떠돌아요. 이건희 아들은 삼성의 아들이라 집행유예. 남경필 아들은 도지사 아들이라 집행유예. 이러다가 박근혜는 박정희 딸이라고 집행유예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그 풍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김무성 사위도 네. 집행유예 받고 풀려났잖아요. 마약 혐의 있었는데. 그때 김무성 사이도 대단했어요. 15여 차례 투약을 했는데도 2년 동안. 그것도 코카인. 센 거. 너무 세다. 예, 그랬는데도 그렇게 집행유예로 풀려나온 과거의 그 우리 사법부, 재판부를 본다면 또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긴 해요. 맞아요. 사실 이제 이런 기사가 지겨울 정도예요. 연예인도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대마초 이런 거는 연예인도 정말 많이 나오고 반입을 해서 자기가 핀 것까지는 많이 나오는데 연예계에서도 이렇게 막 사서 누구한테 팔려고 네. 했던 정황이 보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걸로 알고 있는데 김무성 사위도 되팔려고 맞아요. 꽤 많이 들고 있었던 예, 것 유통시키려고 하는 정황이 있었죠. 그때 사실 유통이 이명박 아들 장남이죠. 이시영한테까지 그 유통이 뻗쳤었다는 찌라시가 돌았었거든요. 네. 네. 뭐 그 관련한 근거를 또 올리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SNS상에. 죄 지은 사람들이 죄값을 안 치르는데. 그리고 이제 필로폰이라는 약물 자체가 저희 또 약물에 관해서 전에 방송을 한번 저희도 나갔었지만은 필로폰이 일본에서 전쟁 시대 때 굉장히 많이 쓰던 거고 그 이후에 남아있는 공장들 대부분이 일본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일본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은 마약이고 아까 말씀하신 코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쪽하고 남미 미국 네, 뭐 그쪽이요. 그쪽하고 관련이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일본하고 관련 있는 마약을 했다고 하는 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정석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필로폰이 꼭 끼죠. 예전에 히로폰
뽕쟁이로 유명해진 네. 박지만도 있고 네. 네. 항상 거기 필로폰이 끼더라고요. 누군가 이렇게 자료 올려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박지만도 27살에 첫 뽕을 했다고 네,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저는 27살 때 시민운동을 시작했죠. 네, 그렇죠. 네, 전 27살에 결혼을 해서 내 가정을 꾸리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로 열심히 일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목표를 뚜렷이 하고 뭐 일하는 분야에 있어서 진짜 한번 전문가가 되던지 진짜 이 분야에서 밀리면 나는 이제 내 인생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유명인들 그분들의 27살을 한번 보자면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27세에 사시 합격을 했대요. 예, 그리고 이제 이정희 전 의원 계시죠. 그분 같은 경우도 27살에 사시 합격. 예, 그런데 박근혜는 27살에 소녀가장이 돼버립니다. 네. 갑자기 청와공에서 쫓겨나는 27살 소녀가장이 돼서 소녀가장 코스프레를 했죠. 예, 재산이 몇백억에 달하는 소녀가장이 됐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지만은 27살에 첫 뽕을 했다고. 그리고 그 두 명의 아버지죠. 박정희는 27살에 독립군 토벌을 하셨다네요. 네. 네, 집안 자체가 아주 못 갔네요. 진짜. 네, 하여튼 뭐 풍자적으로 얘기를 드려봤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오는 게 결국에는 진짜 권력 있는 자, 돈 가진 자들을 위한 세상, 그들을 위한 재판, 사법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상대적 박탈감이 묻어나는 그런 청년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상대적 박탈감도 박탈감인데 그런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에 사법부가 휘둘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법부에 대한 신뢰 자체도 되게 많이 하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로 사법부 내에 있는 사법 적폐 세력들, 그 적폐 세력들을 축출을 해야 된다. 진짜 그 일이 시급하다.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언론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좀 실망감을 또 다시 안겨주는 게 언론에 실망할 게 남아있어요? 이게 남경필 아들 문제 판결과 그 정석원 연예인 정석원 마약 문제가 딱 같이 터졌는데 이게 비중을 다룰 때 이제 같게라도 다뤄주든가 정석원에 대한 거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주고 뭐 돌도 안 된 아기를 뭐 두고서 뭐 호주로 해외여행을 가서 뭐 몇 명하고 뭐 했고 뭐 그런 걸 이제 자세하게 보도를 하는 것도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실시간 검색어에도 계속해서 1위가 지금 정석원이지 남경필 아들에 대한 거는 실검 순위에 잠깐 올라갔다 내려가고 다시 내려가고 잠깐 올랐다 내려가고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맞아요. 그것도 너무 실망스럽네요. 항상 정치 문제를 연예계 이슈로 덮으려는 그런 양상이 여기서도 똑같이 보이는 것 같고. 근데 경중을 굳이 따지자면은 지금 봤을 때 뭐 아까 이제 김무성 사위라든지 남경필 아들 그리고 정석원 씨 이렇게 세 명을 비교해봤을 때 정석원 씨는 이제 현재 가서 단순 투약으로 끝낸 케이스잖아요. 근데 남경필 아들이나 김무성 사위 같은 경우는 그거를 운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마약 조직이랑 연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마약은 진짜 전 세계 범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약 공급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수사가 같이 병행이 됐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그냥 쑥 하고 날아가는 그런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겠죠. 네. 바뀌지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 사법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걸 보니까. 네, 그래도 이제 뭐 새 정부의 그 사법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이라도 기대를 걸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27살의 미성숙한 청년. 예. 아버지를 잘 둔 미성숙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은행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 취준생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열받는 일이죠. 완전 열받죠.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은행권 취업하려고 준비하는 애들 엄청 많은데 이게 요즘 은행권이 채용 비리 문제로 뒤숭숭한데 사실 은행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그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서는 전체 직원의 6%가 넘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239명의 사람들이 채용 부정으로 밝혀졌고 또 세종시 공공기관 세 곳에서도 채용 비리가 밝혀지는 등 굉장히 뿌리 깊은 그런 관행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까지 그 계속 이루어졌던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은행권의 채용 비리 사례들이 언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처음에는 5군데를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는 전 금융권으로 점점 퍼지고 있는 양상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제가 얘기했던 취준생 친구들이 굉장히 절망하고 또 분노하고 있는데 그 금감원에서 조사에서 파악된 그 5개 은행의 채용 비리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총 22건이 이번에 나왔대요. 근데 그 중에 그 우리은행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7명의 VIP 리스트를 관리했고, 그리고 하나은행하고 국민은행에서도 채용 관련 특별관리 대상 리스트 명단, 그러니까 말하자면 VIP 리스트랑 똑같은 거죠. 네. 그 명단을 두고 거기에 각각 그 55명, 20명의 이름이 발견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작년 17년도에 우리은행 면접을 봤던 취준생이 했던 인터뷰를 봤는데, 그 지난해 국감에서 채점을 연필로 해서 수정한 정황이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을 질타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는데, 실제로 자기가 면접을 볼 때도 면접관들이 연필을 쓰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추후 수정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 그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굉장히 이슈였던 게 그 KB 금융지주 윤종규 회장의 증손녀가 이 특별관리 리스트에 포함이 돼 있어서 논란이 굉장히 컸어요. 대놓고 하네? 네, 정말 대놓고 다른 금융권을 어떻게 친환금융병에 넣어주지도 않고 바로 KB로 넣어줘가지고 실제로 증손녀가 서류랑 1차에서 최하위권을 받았대요. 근데 2차 면접에서 최고점을 갑자기 받아서 최종 4등으로 합격하는 등 그런 채용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하나은행이에요. 사실 KB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파악된 채용비리 의심 사례가 22건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중에 절반이 넘는 13건이 전부 하나은행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그중에 6건은 그 청탁에 따른 그 채용 비리였고, 나머지 7건이 특히나 더 학생들이 분노하는, 취준생들이 분노하는 지점인데, 그 7건들이 스카이 출신의 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원래 탈락권이었던 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미국의 위스콘신대 출신자 7명을 합격시킨 다음에 명지대 등 다른 대학 출신의 7명을 떨어뜨렸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확 열이 확 받네요, 진짜. 그러니까 금수저들만 합격시켜주는 그런 거는 조금 화가 나긴 하지만 뭔가 여태까지 해오던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근데 당장 자신의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학벌로 인한 네, 학벌 족벌이지 뭐 이제. 네, 그래서 은행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박만 하고 있고 반성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은 모습에 더 이제 열이 받는 거죠. 예, 이 방송을 드시는 애청자분들께서 이제 K2B 하나은행을 애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금 다 빼버리세요. 진짜 몹쓸 놈들이네. 그런다고 끄떡이나 할까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 하나은행 측의 해명을 한번 보자면, 이게 심상정 의원이 올린 거를 봤는데, 하나은행 측에서 그 연세대랑 고려대 출신의 지원자 임원 면접 점수를 조정한 거를 네. 왜 그렇게 조정했냐고 물어보니까, 하나은행 쪽에서는 입점 대학이기 때문에 그 더 많이 줬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연세대는 하나는 입점 대학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야. 그리고 탈락시킨 지원자 출신 학교인 그 명지대가 오히려 주거래 은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 안 되는 거짓말, 금방 뽀록날 거짓말로 그냥. 이거 어디서 개구라야. 네, 그냥. 약을 팔아 어디서. 넘겨버린 거죠. 네. 그리고 그거 말고도 하나은행에서 그 서울대 출신의 2명의 점수를 조작해서 합격시킨 이유를 물어보니까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한 거라고 그냥 밝혀버렸대요. 너무 당당하지 않아요? 아니 우수 인재? 뭔 기준으로 우수 인재요? 그래서 서울대 출신이면 다 우수 인재냐고 얘기를 했지만 답변이 아주 예술이에요. 서울대 출신이 하나도 합격이 안 돼. 우수 인력인 서울대 출신을 합격시켰다라고 해명을 했대. 이게 말인가요? 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전 세계 금융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광고를 내? 그러니까 공개 채용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분이고, 요즘에 정부에서 그 블라인드 채용이니 뭐니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도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는. 진짜 너무 구태의연한 모습이에요. 네, 너무 당당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해외대 위스콘신대 출신 지원자는 왜 점수를 조작해서 합격시켰냐라고 물어보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합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점수를 조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뭔 개소리냐? 그러니까 관계자가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상태? 그냥 예전에 그거 같아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네. 아니다. 뭐 그런 의미. 예. 그래서 취준생들이 굉장히 이걸 들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뽑히려고. 아니 그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근데 그럼요. 변명이라고 대놓는 게 다 진짜 엉망진창이네요. 네. 예. 진짜 기만하는 느낌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8일부터 그래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9일날 검찰이 하나은행 인사 담당자 수척에서 그 윗선의 지시를 암시하는 메모를 또 확보를 했대요. 이게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 거기에 장 이렇게 써 있고 합격 이렇게 써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특정 인물 장
뭐뭐의 그런 특정 인물의 합격을 뜻하는 거라면 이게 증거가 확실해지면서 그 비리 의혹이 아니라 완전 비리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6건의 청탁의 사례에서 이제 증거가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수사에 대한 거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5군데 이상의 더 많은 은행들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거고 그 은행을 넘어서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아직도 관행이란 이름으로 그냥 원래 해오던 거니까 괜찮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이 태도가 굉장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어느 회사인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저희 학교에 대기업에 조금 높은 분에 있으신 분이 소규모로 네. 멘토링처럼 한번 왔었어요. 이렇게 질의응답도 할 수 있게 특강이 왔었는데 그때 그 회사에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 친구한테 앞으로 한 몇 년간은 지원을 하지 말아라. 이래서 왜 지원을 왜죠? 이랬더니 다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정자. 네. 그래서 다여수자가 아니면 지원을 하지 말아라. 어차피 뽑히지 않는다. 이미 다 내정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실제로 듣고 나니까 와 이거를 진짜 아무렇지 않게 취준생 졸업반이었거든요. 저희가 졸업반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줄 정도면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 관행이고 얼마나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다들 행하고 있는 짓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직업 분야가 이제 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넓이가 그렇게 넓은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면접 보러 가면은 그런 얘기해요. 내정자 누구다. 그러니까 우린 다 들러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면접을 한 20 몇 번을 봤는데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들러리를 섰죠. 실력이 그렇게 제가 빠지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내정자들 문제는 진짜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내정자가 있으면 사실 뭐 경력직을 뽑을 때도 그렇고 사람들 포트폴리오 보고 그냥 윗사람이 마음에 들면 그냥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는 뭐 민간 기업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공개 채용이라고 열어놓고 취준생들을 맞아. 기만하는 행위가 문제인 거죠. 그냥 내정자가 있으면 그냥 그 사람들 뽑아서 쓰시던가. 그러니까 나도 그 다 지원했던 게 공개 채용이었거든. 네, 공개 채용에서 내정자를 만드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자꾸 그런 식으로 제가 겉돌다 보니까 이렇게 삐딱한 40대가 되는 거예요. 성격 지랄. 저희가 금수저가 아니라서 그래요.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겠다. 엘리트 패권주의 뭐 이런 거 뭐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태인 것 같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갑질의 한 형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맞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상실감을 느낄 청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너네 그냥 들러리서 우리는 이런 공개 채용이라는 예쁜 이름이 필요해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을 뉴스에서 봤는데 그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청년들이 지금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다, 우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친구들이 이런 기사를 보면 또다시 그렇게 무기력에 빠져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하나은행 막 불매운동 이런 것도 좀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사실 불매운동 이랄 것도 없이 변명을 그따위로 하는 회사를 믿을 수 있는 소비자가 그렇죠. 전 네. 진짜 신뢰감이 확 떨어지는데요. 기업에 대한. 뭐 제가 그쪽에다 예금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주거래 은행도 아니긴 하지만 저런 은행을 믿고 과연 돈을 맡길 수 있는지 아니면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부터 뭐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일인 것 같기도 해요.